자,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연령 현상 나오죠. 이 건물의 연령 현상은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도 그래요. 생애 주기. 우리 인간도 이렇게 그 생애 주기가 있죠. 뭐 탄생, 그죠? 뭐 유아기 언제 탄생했는지 좀 까마득합니까? 탄생의 순간이 있잖아요. 탄생의 순간 있어. 신축 단계야 이게. 신축 탄생, 그죠? 임신 단계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그래? 태아기까지는 얘기도 안 했어 지금. 전개발 단계는 얘기도 안 했다니까. 탄생 있잖아, 탄생.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듯이 건물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개론에 이런 생애 주기와 관계되는 게 건물 말고 또 있어. 자, 넘겨보면 뒤에 우리 132페이지 보시면요.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돼. 그게 그거라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지역의 라이프 사이클. 지역도 우리 인간처럼 탄생, 뭐 유년기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거는 이제 건물이에요.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이것도 중요해. 인근 지역 생애주기도 중요하다고.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자, 건물의 연령 현상 보세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전개발 단계죠. 전개발 단계라는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발 이전 단계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짓기 전, 그럼 건물 짓기 전에 뭐 해야 돼? 뭐 시장 조사하고,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지고 건축법상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건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적 규제를 검토하고, 4번에 시장 조사하고, 주변의 임대 상황이라든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전개발 단계야. 별로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었단 말이야. 그게 신축이에요. 뿅 하고 이제 탄생. 건물이 나타났어. 신축. 자, 여기서 1번 별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가장 쌩쌩해. 건물이 지금 딱 태어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잘 돌아가. 수도꼭지처럼 물도 콸콸콸 나와. 아시겠죠?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아. 자, 그 다음이 안정 단계예요. 안정 단계. 신축 다음이 안정이야. 자, 안정 단계는 경제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커요. 그리고 우리 신축됐을 때는 건물이 다 임대가 안 되는 경우도 공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정 단계는 이제 공실도 없고 이제 건물의 임대차도 다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높을 단계야. 이때 안정 단계. 자, 이 안정 단계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요. 건물의 존속 기한이 가장 길어. 안정 단계가 제일 길어. 이 수명 중에 제일 길어. 근데 만약 이때 관리를 잘하잖아. 그러면 이 안정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이때는요. 안정 단계 옆에다가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연장된다고 돼 있죠. 네, 그 옆에다가요. 밑에 있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은 이때 해야 되는 거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리모델링, 대규모 수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때 해야 된단 말이야. 안정 단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신축 단계입니까? 안정 단계입니까? 신축이라 말하기 좀 쑥스럽다, 그지? 근데 노후화는 내가 아니라 해줄게. 안정 단계라 봐줄게. 안정 단계. 그럼 어떡하라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나서 공부하고 있죠. 이게 자본적 지출이야. 내 가치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내 가치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 안정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책도 보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도 듣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한 책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근데 돈 아깝다고 책도 안 사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지출해라고. 적극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그래야 이 안정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 그럼 이 안정 단계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바로 노화로 넘어가 버린다.
바로 노화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 이분이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70, 80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진짜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든 120세든 하여튼 요즘은 60세 뭐 청년 아닙니까?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저 그저께 뭐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요즘 더 쌩쌩해. 남자분들은 힘이 없어서 길길거리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쌩쌩해. 그리고 전에 그저께 뭐 한 분 보니까 뭐 65세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정한지 거의 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 50한 2살쯤 봤어요. 저는 65세네. 깜짝 놀랐어요. 적극적 지출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 안정단계에서. 자, 안정단계에서 적극적 지출, 네, 자본적 지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만이 안정단계가 길어진다. 그거 기억하고요. 자, 노후 단계인데요. 노후 단계에서는 이제 자본적 지출 억제해야 돼. 노후 단계에서 뭐라고? 자본적 지출 억제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하고 관계없다. 우리 인간은 늦은 게 없다. 인간은 노후 단계라도 자본적 지출 적극적으로 하잖아. 안정으로 갈 수 있어. 내 생각이야. 건물은 노후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하면 안 돼. 이제 갈 때까지 갔어. 얘는 이제 안정 단계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후 단계에서는 기억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을 억제하라고 그랬죠 지금. 빌딩 교체 작업해야 된다니까. 교체 작업. 인간은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노력해야 돼. 건물은 안 되면 부시고 새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뭐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후 단계에서 공부해야지. 네. 하지만 건물은 노후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억제한다. 네, 요거 조심. 자, 그리고 이제 노후 단계를 지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완전 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수고 다시 이제 전개발로 가는 거야. 사이클이 그렇다면 사이클. 우리 사이클이란 건 도는 게 사이클이죠. 한 번 가면 끝나는 건 사이클이 아니지. 사이클이란 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이클. 자, 넘깁니다. 건물의 연령 현상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인데요. 개발 2문제, 뭐 한 3문제도 가능할 수 있다 봅니다. 2문제 또는 3문제. 이 개발 쪽은 공법과 좀 약간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로는요. 네. 자, 먼저 거기 개발에 보시면 개발의 유형이 나와요. 가볍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유형의 개발이 있고 무형의 개발이 있고 복합적 개발이 있어요. 자, 유형의 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고 있네. 짓고 있는 게 보이잖아. 땅을 막 파고 있네. 보이잖아요. 이거 유형의 개발이에요.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은 다 유형의 개발. 그러니까 무형의 개발은 눈에 안 보여. 대표적인 용도 전환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되기 위한 서류상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용도 변경 또는 용도의 지정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무형이야. 그 무형 개발 보시면 용도 변경,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이런 말 나오죠. 서류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합 개발은 뭘까? 2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게 그런 내용 아니고 그 밑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별표 하나죠. 별표 하나. 우리 개발은요 순서를 일단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개발의 5단계 전에 적어 드렸죠. 네. 적혀 있습니까? 네. 요약집에. 요약집에 적혀있던, 어디 적혀있던 뭐 적혀 있어야 돼. 개발의 과정 또는 개발의 단계 5단계가 있고 7단계가 있어. 5단계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5단계 계획, 협의, 인가, 시행, 처분. 5단계 순서. 자, 7단계 거기 이제 있는 게 7단계야. 한번 적어볼까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계획이죠. 그 다음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거는 뭐 교재에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7단계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전 실행 가능성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부지 확보 또는 부지 구입, 부지 모색 다 괜찮아. 부지 확보. 그 다음 다시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은 아까는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실행, 전이 빠져버려요. 실행 가능성 분석. 자, 그 다음에 금융, 건설, 마케팅. 이건 7단계. 순서 아셔야 돼요. 순서 별로 안 어려운데요. 조금 조심할 부분은 얘야. 부지 확보. 부지 확보의 위치를 잘 봐두세요. 부지 확보는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 사이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 우리 교재 있죠? 순서? 네네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이 예비적 타당성에서는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저기 개발의 수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석한다고? 계략적으로. 계략적 분석이야. 자, 계략적으로 분석해봤더니 돈이 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부지 확보한단 말이야. 부지 확보. 자, 부지 확보가 끝났죠? 그럼 이제 타당성 분석 이때는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 분석이야. 여기서 구체적 분석이라는 건 이제 법률적이라든지 법률적인 검토, 경제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다 분석합니다. 이때 여기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다 분석해. 요약집에 그런 말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구체적. 그래서 구체적 분석을 해봤더니 여전히 할만하다. 그럼 이제 돈을 부여야 되겠죠? 그게 금융이에요. 자금 조달.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어야 되겠지. 건설. 그 다음 마케팅. 이렇게 된다. 자, 마케팅에서는요,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좋다. 개발 초기부터. 저 단계부터 광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병원 입점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고, 병원도 아직 안 들어왔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4절 부동산 개발의 위험 별표. 얘도 별표. 위험도 별표야. 자, 거기 보면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네, 위험을 분류하는 방법 많지만 우리 보통 개발의 위험을 나눌 때 워포드라는 사람이 나눈 건데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무슨 위험 있습니까? 법률적 위험, 또요 시장 위험, 또요 그렇죠. 그럼 법률적 위험은 보니까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위험이라는 거는 규제와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규제. 내가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린다든지, 토지 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린다든지, 갑자기 세금이 막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공법상 위험이란 말이에요. 규제와 관계돼. 사법상 위험은 뭐냐면 민원과 관계 있어요. 민원 또는 소유권 분쟁.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계약서를 쓸 때 권리관계를 좀 희미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개발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막 민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좀 못하게 된다든지,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무슨 위험이다? 사법상 위험이죠.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됐죠? 그럼 이런 법률적 위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법률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에서는 두 가지,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법률적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2번에 나와 있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 그럼 X란 말이에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
자, 그 다음 시장 위험이에요. 이 시장 위험은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 투자론에도 시장 위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시장 위험은 뭐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든지 수요 공급의 변화를 잘 예측을 못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미분양, 공실, 그러니까 분양가 하락, 그죠?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이다. 그 보니까 미분양, 분양가 하락 이런 말 나와 있죠. 개발업자가 위험 중에서 가장 크죠, 얘가. 분양이 안 돼봐 망하는 거야. 그렇죠. 가장 위험이 크죠, 얘가.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에요. 비용 위험 뭐겠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뭐. 생각보다. 왜?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공사 기간이. 또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에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공사비는 20억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위험.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분류를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요약적으로 빠졌는데. 자, 위험을 또 나눌 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발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개발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도 몇 개 적어 드릴 건데 시험장 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할 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거야.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내부에. 원인이 내부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시험을 치게 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그죠? 그럼 나는 붙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잖아. 그건 위험이야. 내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떨어졌잖아. 그 위험 아니야. 위험은 실제와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붙었잖아. 그것도 위험이야. 사실은 원래 그런 위험을 안 치지만 그것도 이론적으로 위험, 내 예상하고 달라진 거거든. 네? 그럼 우리가 좋은 위험이죠. 하여튼 내가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게 위험이죠. 그럼 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일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일까? 그래,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험이 어려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거는 모의고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그죠? 우리 시험의 합격 불합격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비체계적 위험이야. 피할 수 있어. 어떻게? 공부하면 돼. 자, 그런데 우리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 있잖아요. 등수 끊는 시험들, 걔는 관리하기 힘들어, 사실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등수 끊어, 안 끊어? 안 끊지. 그래서 저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항상 축복받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노력하면 되는 일이 많아, 안 되는 일이 많아? 그래, 안 되는 일이 많아. 나 노력해서 된다고 그러면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루 만약 12시간 일을 하면 떼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12시간 일할 거예요. 근데 12시간 아침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돈 못 버는 분들이 더 많아. 그죠? 노력은 진짜 많이 하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노력하면 돼, 안 돼? 노력하면 돼, 안 돼? 이봐,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점수가 안 돼. 이거 확신이 없잖아, 봐봐.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될 턱이 있나, 이게 지금?
우리 시험은 노래 가면 된다니까. 등수 안 끊는다니까. 그냥 70점이야, 80점이야. 그래, 60점이야,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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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문제인데? 40문제. 그럼 60점 받으려면 몇 개 맞춰야 돼? 몇 개 틀려야 돼? 16개. 진짜 많이 틀려야 되네. 진짜 많이 틀려야 돼. 16개 하면 틀려봐라, 시험지에. 시험지 16개 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비가 막 와. 전신에 이거야. 진짜 많이 꺼야 돼. 그래도 붙어. 그런 시험이라니까. 여러분, 그 자제분이 시험 치고 왔는데 학교 시험 60점 받았대. 어이구 잘했다 이래요. 이놈 이 지어 박는 점수야. 지어 박겠지? 지어 박는 점수로 합격한다니까 우리는. 지어 박히는 점수야 이게. 그런 시험이야. 자, 다시 질문.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노력하면 된다고요. 그럼 왜 안 된다고? 노력을 안 하네.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노력만 하면 되네. 네. 가장 그 얼마나 심플합니까? 노력하면 다 된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하루 종일 공부하라나? 밤새란 얘기도 안 하잖아요. 딱 일정한 시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해라고요. 꾸준히. 자, 산이 있어. 산. 그냥 걸어가면 정상까지 가, 안 가? 그래, 그거야, 이 시험은. 이 시험은 그거라니까. 그냥 걸어가면 꼭대기에 가 있어. 이런 거 별로 없다니까, 이런 게 별로. 인생에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꾸준히 해. 생각하면 간단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여기다가 내가 공부를 하려니까 뭐가 방해 세력이 있고, 잠도 오고, 뭐 집에 가니까 할 일이 많고, 빨래도 많고, 설거지, 그건 핑계야. 제가 핑계라고 기분 뭐, 꼭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의지가 강하면 그런 거 눈에 안 보여. 그냥 자꾸 구실을 찾는 거야, 자꾸. 앞으로 네 달 동안 구실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꾸준히 이렇게 묵묵하게. 하루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꾸준히 하란 말이야. 그러면 꼭대기에 가. 우리 꼭대기 안 가도 돼. 60점이기 때문에 산 중턱까지만 가면 돼. 꼭대기는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는 데야. 우리는 그 필요 없어. 거기는 90점 이상 애들 90점 이상 애들 꼭대기에 모여있고, 우리는 그냥 중턱쯤까지 가면 돼. 중턱. 아시겠어요? 중턱쯤 가면 62점들이 모여있어. 거기만 가면 합격이야. 꼭대기는 고득점 애들이 가는 데야. 끝까지도 안 가도 돼. 가다 보면 중턱까지는 가, 무조건. 아시겠죠? 그런데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려가자. 또 가다가 좀 쉬자. 쉬다 보니까 시험 기간 끝나버렸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가야 돼. 계속 가다 보면 중턱에 가 있어 이제. 아시겠죠? 좀 꾸준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위험의 원인이 내부에 있단 말이야. 내부에. 그럼 어떤 거냐? 부실공사. 내가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면 돼. 부실공부야, 부실공부. 부실공사. 아시겠죠? 파업.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 파업하면 안 돼.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부실 공부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근데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오래 안 뽑는데 오래 안 뽑는다는 거야, 중개사. 원인이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는 거야. 시험 제도가 바뀌어버린대. 이제 상대평가 하겠대. 피할 수 없잖아요. 원인이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 지연. 문화재 출토. 문화재 내가 묻은 게 아니잖아. 문화재 출토.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내부냐 외부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지?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외부에 있잖아 원인이. 그죠? 체계적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이야? 체계적 위험이지. 피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 109페이지 부동산 분석의 단계인데, 네, 요 별표 2개죠. 별표 2개. 자, 이거 자 GCC 타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GCC 타투. 자, 앞에 C는 시장 분석, 뒤에 C는 시장성 분석.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 보고, G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자, 지역경제 분석은 거기 거시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거시적 줄 하나 치고요. 그럼 어떤 걸 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인구, 소득,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망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모든 동그라미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요. 모든 부동산을 다 조사해요.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지을 거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쇼핑몰에 대한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모든. 자,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은 동그라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이 아니고 뭐예요? 특정이죠. 이제 특정.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그럼 이 시장 분석할 때 뭘 하느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를 해요. 시장 세분화는 고객을 나누는 거죠. 수요자를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근데 시장 차별화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제품을 가지고. 제품.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 시장 분석은 원래 개발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개발하기 전에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개발하기 전에, 지금 여기 타당성 분석 있잖아. 개발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은 개발하기 전에 하는 건데, 다 끝났다, 이제 개발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도 사후 검증 차원에서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 피드백이라 그러지.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는 주로 이렇게 안 하겠지만, 자, 모의고사 봤단 말이야. 모의고사. 자,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봤어.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다시 앞으로 피드백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할 때도 있다. 조금 눈에 좀 익혀두세요. 시장 분석은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사후 검증 차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인데요. 시장성 분석은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야. 매매 임대 가능성이라고도 그래요. 매매 임대 가능성. 과연 잘 팔릴 거냐? 임대가 잘 될 거냐? 이거를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4번에 흡수율 분석을 써요.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을 언제 한다고? 시장성 분석할 때.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는 언제 한다고? 시장 분석할 때. 시장 분석할 때.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자, 밑에 있지만 옆에다 적으세요.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이라고. 추세 분석. 더 정확하게 하면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 과거의 추세. 이 추세 분석, 이 흡수율 분석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 요 근처에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빨리 매매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매매 추세 분석. 여기 보시면 유사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흡수되었느냐. 이 흡수라는 게 매매 분양을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흡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흡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미시적 분석이에요. 미시적. 소비자 행동 패턴과 관계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이에요. 미시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별표. 자,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과거 추세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흡수율 분석이란 개발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매매 임대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X야. X. 분석하는 게 목적이야. 그 자체를, 과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과거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자,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뭐야? 기출문제 분석이 목적이 아니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건지 예측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CC 타 할 때 이제 타당성 분석이야. 시장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제 수익성. 시장성 분석을 할 때 예상 분양 가격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아까 앞에서 우리 시장성 분석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상 분양 가격이 산출이 돼. 그럼 예상 분양 가격 산출됐고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거라는 것도 이제 나오거든. 데이터가 이 정도 분양이 되겠구나. 그리고 분양가는 이 정도 하자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건지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익성을 분석해요.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지. 이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뭐 세후현금 수지 이런 거 좀 쭉 이제 하는 거야. 가능조소득. 우리 영업수지 공부했잖아요. 그 영업수지는 다 예상이거든. 전부 다 하기 전에 예상하는 것들이야. 전부 다 예상. 투자는 내가 하기 전에 예상을 해가지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전연금수, 세후현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투자하기 전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런 걸 한단 말이야. 타당성 분석에서 세후현금 수지도 구해보고 순현가법도 해보고 내부수익 해보고 이런 거 해본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분석은 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만약에 투자 분석하는 투자안이 한 3개가 돼. 3개가 돼. 이게 상호 독립적이야. 근데 순현가가 다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3개 다 투자해? 상호 배타적이야. 그러면 순현가 0보다 큰 거 중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하고.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투자 분석할 때 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할 때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단계죠. 투자 분석, 투자 여부 결정. 투자 여부 결정. 다 짓고 하는 거야? 짓기 전에 하는 거야? 다 짓고. 이거 뭐야? 다 짓고 나서 이거 아닌가 봐 그럼 되나? 이거 다 부실 거야? 짓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타당성 분석은 개발하기 전에 하는 거야. 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투자하자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짓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순서 아셔야 되고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재개발 볼게요. 재개발. 자, 재개발은 4가지가 있네요. 철거, 개량, 수복, 보전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뜻 아시면 돼요. 철거, 재개발. 철거 다 없애. 완전히 기존 시설 완전 제거. 기존 시설 완전 제거. 그럼 기존 시설 완전히 제거했으니까 새로운 거로 바꿔줘야 되겠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거지. 기존 완전 제거, 새로운 시설로 대체. 철거 재개발. 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 완전 제거가 아니고 기존 시설 확장. 새로운 게 있으면 첨가. 확장, 첨가. 개량 재개발. 수복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수복 재개발. 선진국형 재개발이라 그래요. 보전 재개발. 아직 노후 불량화 안 됐어. 사전의 예방 차원에서. 보전 재개발. 됐나요? 네. 자, 111페이지에 정비 사업의 종류 있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나올 거라 그래 나와버렸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볼게요. 자, 그리고 정비 사업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있죠? 자, 이걸 다 외우기 힘들어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란 글자는 다 들어간다. 정비 기반 시설은 다 들어가, 글자가. 근데 주거 환경 개선 산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됐어요? 작년에 뭐 제가 열심히 해가 나올 거랬는데 나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산업 극히 열악. 혹시나 모르니까 또 한번 봐봅시다. 재개발은요?
열화, 재건축은요? 양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의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전에 정책론을 했어요. 우리 공영 개발할 때 수용 방식 한다고 그랬죠. 도시 개발할 때 주로 환지 방식을 많이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공영 개발과 환지 방식의 차이점 좀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전에 개발 정책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말면 돼. 사실 중요한 거 딱 한 개 있거든. 공영 개발은 뭐 기억해야 돼요?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수용해가지고 개발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매각 분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영 개발 나오면 요거 기억해야 돼. 수용해가지고. 환지는요, 원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재분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재분배. 그럼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사업자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비용 부담이 큰 거.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거는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거니고 채비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작아. 비용 부담 커. 비용 부담 작아. 비용 부담 크다. 얘는 비용 부담 작다. 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13페이지 민간 개발 사업 나오죠? 네, 여기가 우리 개발론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개발론에서 제가 중요한 거 어떤 거 했어요? 개발 과정 했죠? 요거 위험했죠? GCC 타투 했죠? 네, 그리고 민간 개발 사업 중요하다고요. 민간 개발 사업 재개발도 하긴 했지. 제가 하긴 했지만 오늘 간단한 내용이고. 자, 민간 개발 사업 봅니다. 자, 민간 개발 첫 번째가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이 자체 개발 사업은 지주 단독 사업이라고도 그래. 그럼 자체 개발 사업 뜻이 뭘 것 같아요? 지주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혼자서. 즉 지주가 수익도 다 가지고 가고 위험도 자기가 다 부담하고. 이게 자체 개발이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점 보세요. 장점은 뭔데?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지. 모든 이익이 자기한테 다 와. 장점이잖아. 속도가 빨라. 혼자 하면 속도 빨라. 혼자 하면 속도 빠르다. 그래서 아까 자가관리 속도가 빠른 거야. 혼자 하는 건 다 빨라. 우리 개론에서 혼자 하는 건 빨라요. 이해관계자가 많잖아. 느려.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느려. 환지 이해관계자 많아. 느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해관계자 많아. 느려.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많아. 느려. 위탁관리 이해관계자 많아. 맡기니까 느려. 자가관리보다 느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느려요. 속도가. 아시겠죠? 자, 단점 보세요. 위험이 높지? 잘못되면 큰일 나. 위험이 높아. 자체 개발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 볼게요. 지주 공동사업의 대표적인 게 거기 기역의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에요. 이 두 방식은 지주와 시공사가 동업하는 방식이에요. 동업. 그러니까 이 두 방식은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란 말이야. 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주 단독 사업은 지주가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죠. 위험도 다 부담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든지 등가교환형 대물 변제 방식은 이익도 나눠 가지고 위험도 나눠 갖는 방식이란 말이야. 지주하고 시공사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시공사에게 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자, 그 등가교환형 대물 변제 방식은 물건으로 주는 거야. 물건으로 주는 거야. 물건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형. 네가 일한 만큼을 그 등가 똑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줄게. 물건으로. 오케이?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개발업자한테 분양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분양대금의 일부. 어찌됐든 이 두 방식은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위험도 같이 분담하는 방식이에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과 위탁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결정적, 이게 제일 잘 나와. 이 두 개는 별표해야 돼. 신탁과 위탁. 일단 신탁이든 위탁이든 방식은 같다. 방법은 같아. 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야. 지주가 전문가한테, 개발 전문가에게 이거 좀 개발 좀 해줘 하고 맡기는 거예요. 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뭔데?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기는 걸 뭐라 그래요? 신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개발을 맡기는 게 위탁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신탁인 경우에 그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항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금 조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탁 방식은 자금 조달 누가 한다? 수탁자, 맡김 받은 사람, 수탁자가 신탁 회사죠. 수탁자가 신탁 회사예요. 신탁 회사는. 그래서 신탁 방식은 자금 조달 수탁자, 신탁 회사가 해. 하지만 위탁은 소유권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지. 그럼 여전히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주가 가지고 있죠. 그럼 자금 조달 누가 한다? 지주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 신탁 방식은 소유권 넘겼죠. 그럼 사업의 주체가 누굴까요? 신탁 회사가 사업의 주체야. 신탁 회사가 사업의 주체야. 하지만 위탁 방식은 사업의 주체가 누굴까요? 지주예요. 지주가 사업의 주체가 돼. 주체가.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에요? 수익 나눠 갖는 방식 아니야. 그럼 수익 전부 누가 다 가지고 가? 지주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지주가 수익을 가져가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탁 방식에서는 수익자가 수익을 가지고 가. 근데 그 수익자는 대부분 지주야. 지주.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 아닙니다. 아까 앞에 지주 공동사업은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신탁과 위탁은 수익을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분배하는 게 아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해. 수수료 주는 거야, 걔들한테. 수수료 준다. 수수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탁이나 위탁이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수료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은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법인과 법인이 모여가지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그걸 컨소시엄이라 불러.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별도의 뭘 하나 만들었대. 그런 것도 컨소시엄이야. 그래, 컨소시엄은 독립된 법인들이라든지 독립된 어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별도의 뭘 하나 만들 때 그걸 뭐라 부른다? 컨소시엄이라 불러요. 대규모 공사할까요? 소규모 공사할까요? 대규모지. 대규모. 그러니까 왜 할까? 예를 들어서 삼성, LG, 현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었어. 수소차를 개발하려고. 지금 현대가 수소차 엄청 밀고 있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고 있는데 현대는 지금 수소차에 좀 몰입하고 있잖아. 그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대가 보니까 우리는 건전지라든지 이쪽 부분이 좀 약해. 근데 LG가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LG한테 기술 보완을 받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거야. 삼성이 보니까 LCD 패널이 굉장히 좋아. 여러분 테슬라 그 전기차 타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화면 하나 있거든. 화면 하나 있고. 심플해. 그 이따만한 태블릿 PC 같은 거 하나 있어. 그거 그냥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액정하면은 삼성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삼성하고 그분도 기술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 상호 기술 보완이 필요할 때.
상호 기술 보완이 필요할 때, 대규모 공사이고 상호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때는 컨소시엄 같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규모 상호 기술 보완 그런 말 있죠? 장점 뭘까요? 안정적이지. 법인들이 모였으니까. 단점은요? 오래 걸려.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그리고 책임 회피 현상이 생겨. 사람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니미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차지 방식인데 이번에 모의고사에 보니까 아니면 신차지가 나오대. 한번 볼게요. 차지 방식. 자, 구차지가 있고 신차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한번 보기나 보자.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차지가 뭘까요? 땅을 빌리는 게 차지지. 자, 내가 개발업자야. 땅이 없어. 땅은 없는데 난 개발하는 노하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살려니까 돈이 드니까 내가 땅 살 돈은 없단 말이야. 그럼 지주한테 가죠. 제가 이 땅을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 땅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지야. 별거 없어. 그럼 구차지 방식은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차지 방식은. 무슨 말이겠어요? 보증금 좀 내고. 무슨 말겠습니까? 자, 한번 보면 구차지 방식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그럼 사용료를 주겠죠, 나중에. 자, 니은 보세요. 임대계약 초기에 뭘 먼저 준다? 권리금을 줘요. 권리금을 줘야 땅 주인이 믿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고액의 권리금을 먼저 준다니까. 고액의 권리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임대료는 싸. 권리금이 비싸. 자, 그런데 신차지는 뭐냐면요. 신차지는 그 밑에 보시면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권리금 안 줘. 그럼 권리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 지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는 성격이 강해. 이거는 신차지는. 아까 구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땅을 빌린다는 개념이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야, 땅 빌려줘가지고 건물 짓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내 돈을 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권리금을 많이 받아버려. 권리금을, 구차지 방식은. 그리고 사용료는 낮아. 근데 신차지는 권리금이 없다. 그 말은 건물 지어가지고 이익 나면 니하고 내하고 나눠 갖자는 개념이야. 그러면 대놓고 나눠 갖자는 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아.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고.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는 건 결국 이익을 나눠 갖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거 보시면요. 신차지 방식 가로 안에 보세요. 법적인 면에서는 차지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권리금은 없어. 하지만 니은에 보세요. 차지 계약 중에 소유자에게 고액의 지대를 준단 말이야. 사용료를. 일종의 이익 배당이에요. 이익 배당. 시험에는 디귿이 나왔었죠. 보통 차지 계약 종료 정도는 좀 봐두면 좋아요. 자, 차지 계약이 끝났어요? 토지는 원래 땅 주인 거였잖아. 무상으로 돌려줘야지. 하지만 건물은 개발업자 지 돈으로 지었잖아요. 시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무상으로, 건물은 뭐로? 시가로. 네,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신차지는 권리금이 없다. 고액의 임대료다. 구차지는 권리금이 고액이다. 임대료는 싸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어요. 조금 쉬었다가 민간 투자 방식 하겠습니다.